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 추석 연휴 동안에도 밥상 민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분주하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그 해석을 놓고 보면 그야말로 제각각입니다. 여러분은 추석 민심이 어느 쪽으로 흘렀다고 보십니까?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충청권 민심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요. 이슈가 이슈를 덮고 있는 여야의 대선 경선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시간 내주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충청의 사위 저 이재명이 균형 발전을 토대로 충청이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첫 총리를 충청권 인사로 모시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대원 시점이 어느 때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마 많은 정치인들도 그 시기를 그렇게 늦출 필요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바이오 산업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이게 충청권에 발전하는 양대 산업의 기조가 되지 않을까 난 그래 봅니다. 네, 여야 주요 후보들의 모습 보셨는데요. 먼저 두 분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명절에 지역구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정부 여당 쪽 먼저 민심 흐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우리 조 의원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민심 읽으셨어요? 예, 제가 이제 명절 연휴 이제 5일 동안 네네. 지역에 있었는데요.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파출소, 네. 소방서 그리고 그 노인회, 네네. 그다음에 뭐 유성 시장 그리고 농협 뭐 이렇게 다양한 많이 곳을 다니셨네요. 다니면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시장에 가서는 이제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제 그 고통의 목소리를 좀 들었고 네네. 노인회를 가서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제 이 경로당 생활도 사실 어렵거든요. 네, 물론 네, 지금 네. 이제 대전 같은 거 1시부터 5시까지는 오픈을 하지만 네, 네. 식사를 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네, 많이 네. 못 오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어르신들이 코로나 블루가 좀 심각하다 네.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목소리를 좀 들었고요. 경찰서를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좀 그 식구들이랑 부딪히다 보니까 네. 가정 폭력이 조금 더 많아졌다. 또 이런 또 걱정의 목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 다 네. 뭐냐면 코로나가 워낙 1년 지금 뭐 반이 넘었기 때문에 네네. 고통이 점점 이 가중이 돼서 네, 네. 생활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고요. 네네. 근데 이제 고통의 현장도 확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나 또 희망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네네. 추석 직전에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네, 되지 네,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90% 이상 정도가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로 인해서 뭐 유성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어쩌 식당이라든지 커피숍 이런 데 매출이 네. 좀 상당히 좀 신장이 돼서 네네.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네. 또 이런 또 말씀을 하시는 목소리도 있었고 또 네.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확진자 숫자는 계속 뭐 2,000명 내외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백신 1차 접종자가 이제 70%를 넘어가게 되고 네. 그 2차도 이제 40%를 넘어가게 되면서 좀 코로나를 점점 이게 뭐 위드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를 네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세계 경제 전망치를 주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네. 그 상향했습니다. 네. 근데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민생으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네, 정치권은 좀 잘 좀 노력을 해달라. 네. 그러니 좀 싸움은 좀 그만하고 네, 네. 쓸데없는 싸움은 좀 그만하고 민생 네. 회복에 좀 진력을 다해달라 이제 네. 그런 목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통의 현장이자 또 기대와 희망이 네, 또 네. 조금씩 샘솟는 네. 그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어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보셨다는 말씀이셨고요. 이 의원님도 뭐 아산에 쭉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추석 민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번에 모처럼 긴 연휴에 네.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둥근 보름달은 봤습니다만 네네. 그렇게 보름달처럼 밝고 뭔가 희망차고 네네. 그런 얘기보다는 걱정거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표현한다면 걱정거리의 종합 세트를 이번에 확실하게 들었다. 제일 큰 것이 역시 이제 코로나 확산 문제, 네. 또 이 경제난, 이 네. 물가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정말 시장에 나가서 중소기업자하고 이 자영업자의 눈물을 본 거 네.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가 뭐라고 전달을 못할 정도입니다. 네네네. 또 이 대통령의 유엔에서 이 종전선언 이거 상당히 네. 걱정거리를 주었는데 네. 가장 큰 것은 역시 이 대선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앞으로 네. 우리나라한테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냐 안 열리는 거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야를 막론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 종합적인 평가 예.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제일 많이 대두된 것이 이번에 이 대장동 개발이요. 네, 이 네. 화천 대유 예.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은 그 얘기가 많다 보니까 네. 덮여버렸어요. 그런 측면이 좀 그래서 있죠. 예. 정말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정리가 될지 네, 이제 네. 필요한 수사나 이런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치하는 분들한테 정말 희망을 갖기보다 이 걱정거리를 많이 네. 준다는 거 저는 안타깝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전부 함께 뜻을 잘 모아서 뭔가 네. 새로운 길을 만들고 네. 또 내년에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뭐 제가 아전인수라 그런가 제가 들은 분들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정치권들이 그런 걱정거리를 줄이는데 네. 정말 여야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특히 우리 충청 지역의 네.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그런 부분의 것도 이번에 말씀들을 많이 하면서 네, 네. 충청이 선거 앞두고 언제까지 맨날 듣기 좋은 말로 네. 캐스팅 못하다 무슨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래야 되는 거냐 네. 우리가 좀 나서야 된다 네.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 교수님 뭐 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같이 중립적으로 좀 추석 민심 어떻게 흘렀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처가도 갔다 오고 이제 네네. 또 고향도 갔다 오고 했는데요. 가서 이제 들은 얘기는 네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화천대유밖에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뭐 뭐 그 얘기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 분의 말씀은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뭐 시장도 가시고 네. 또 어디 뭐 파출소도 가시고 이렇게 이제 찾아다니시면서 이제 느꼈던 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별로 이렇게 뭐 정치에 관심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정부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들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TV에 나오는 게 맨 화천대유 얘기만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TV 보면서 얘기할 정도지. 저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제가 이 뭐 추석 민심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코멘트 해놓은 걸 가지고 알 수가 있었지. 직접 이번에 사실 뭐 추석 연휴를 통해서 그런 민심은 듣지를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일반 그 시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뭐 비대면 추석이어가지고요. 네. 뭐 여론이 형성될 시간이나 장소도 그렇게 마땅치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의 흐름을 저희가 어느 정도 뭐 볼 수는 있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추석 기간에도 뭐 여러 매체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네. 예.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 먼저 이렇게 추석 민심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결국 사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이제 청년들에게는 뭐 취직 네. 문제, 또 이제 부동산 문제, 네네. 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어떻게 장사를 하냐. 네. 이런 때로는 그 비정치적인 주제가 가장 정치적으로 타격 효과가 클 때가 있거든요. 네네. 공통적인 거는 이제 정치 불신이야, 뭐 정치 마냐 네. 이런 여론이 좀 지배적이었고요. 네. 또 아무래도 대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번 대선은 이제 아까 다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지사의 그 대장동 의혹 네. 이와 관련된 것이 이제 정치와 관련된 네. 가장 큰 관심사였죠. 그만큼 그렇죠. 좀 회자가 좀 많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민주당에서 그 독주
단독 선두를 쭉 달리고 있었는데 어제 발표된 조사를 보면은 소폭 조정 하락을 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 화천대유 대장동 의혹이 지지율에 좀 제동이 걸린 그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한편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상승하고 있고 또 호남이 이제 텃밭이잖아요, 고향이고. 그래서 좀 일정 정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런 점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윤석열 후보가 쭉 독주였었는데 최근 한 달여 사이에서 2030에서의 높은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홍준표 후보가 맹추격을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추월했다. 뭐 홍준표 의원 말로는 뭐 골든 크로스다. 뭐 그런 표현도 썼었는데 어쨌든 두 분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이제 추석 전후로 나타난 여론조사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석 전후 여론조사 결과를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조 의원님, 뭐 최대 승부처 호남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번 주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뭐 조승래 의원님한테 결과를 예상해라고 보는 건 그렇게 여쭤보는 건 좀 아닌 그거는 제가 이명수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자, 지금 대장동 의혹 호남 경선 판세에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거 아니까 어떤 쟁점이 형성이 되면 처음에는 이제 의혹들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관계가 맞는 것도 있고 또 틀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먼지가 막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그 먼지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이제 이 충격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한테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결합된 거라고 보는데 하나는 부동산 관련된 수익, 그것이 개발 이익이건 아니면 뭐 투자 이익이건 투기 이익인 간에 부동산 관련된 이익에 대한 좀 이렇게 배관시하고 하는 이런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정치적 선동이 이제 결합이 돼버리니까 상당히 이게 증폭이 된 것이죠. 지금 현재는 먼지가 막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도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먼지가 거쳤을 때 그럼 실체가 드러났을 때 어떨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재명 지사 본인은 뭐 자신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민주당 경선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충청도 경선 있고 대구, 경북, 강원을 거쳐서 1차 70만 명의 슈퍼위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말에 호남에서 광주, 전남, 전북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조금씩 이렇게 좀 약간 좀 떨어져서 과반을 겨우 이제 넘는 정도 수준으로 갔던 것이고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낙연 전 대표의 뭐 고향이기도 하고 특히 전남은 또 좀 약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접전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전북을 거치면서 그 관전 포인트는 역시 이재명 지사가 50%대를 유지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만약에 50%대가 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 있는 2차 슈퍼위크가 정말로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민주당은 호남의 선택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글에도 썼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명락대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명락대전이 명락허전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서로 좀 충돌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승리를 위한 충돌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좀 유념해 두면서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비단 지금 현재 민주당의 문제입니다만 국민의힘도 경쟁이 격화되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런 그 갈등 양상이 아마도 국민의힘의 내일의 모습일 수도 있다 해서 각 정당이 좀 품격 있는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벌써 조국 수홍 논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밖에서 봐야 제대로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조 의원님이 잘 분석을 해주셨지만 호남은 또 이제 뭐랄까요 그 될 사람을 밀어주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뭐 이른바 전략적 투표.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50%를 넘을 것이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어떤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냐 관심이 몰리는데 선거 달인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대체로 앞서 우리 조성래 의원께서 말씀한 거에 동의를 하는데요. 네네. 뭐 호남이 꼭 뭐 민주당만의 아상은 아닙니다. 우리 네네. 국민의힘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고 네네. 거기서의 어떤 선택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호남에만 사는 게 아니라 호남인들이 전국적으로 다 충청도에도 많은 많이 거죠. 계시죠. 이 충청에도 호남 민심이 꽤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호남을 중요시하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후보 간의 비교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조 의원님 말씀으로 저희는 가름을 하고 다만 저희로서는 이제 다소 늦게 이제 출발을 했고 우리가 또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뒤에 하거든요. 네네. 우리 11월 5일 날 최종 결정하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제 한참 이제 2차 토론회 마치고 네, 이제 10월 8일 날 2차 컷오프를 하고 하시죠. 이제 내부로는 이제 압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 이제 11월 5일 날 예. 앞으로 토론회를 더 6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런 이 대선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어떤 기준이나 그런 걸 정하는데 뭔가 정말 우리 아까 추석 민심 걱정하는 거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비전과 또 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런 대결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앞서같이 뭐 대장동 뭐 무슨 뭐 네, 화천대유니 또 고발 사주니 이런 문제 가지고 후보의 지도가 이게 들쑥날쑥한다. 이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네. 뭐 그게 현실인 점은 맞습니다. 네. 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야 경선 그보다도 우선 이제 당 내부 경선에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내부 후보자 간에 또 이게 논쟁이 많아지는 거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뭐 어차피 네. 뭐 경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그 국민의힘에도 네. 대략 이제 양강구도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격하는 분이 계신데 앞으로 진행하면서 네. 여러 가지 그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후보들의 자신들의 그 노력도 좀 있어야 되고 네. 국민들도 선택의 기준이나 눈을 아주 예리하게 보고 정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바뀌고 나라에 희망을 줄 건가. 그럼 냉철하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이제 충청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충청 대망론이라는 걸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떤 분을 선택하는 것이 충청 대망론에 부합하는 거냐 네, 하는 네. 부분을 이제 추가로 알파로 더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눈높이에서 충청 눈높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최 교수님은 호남 경선 민주당 호남 경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체 투표인단의 뭐 한 30% 정도를 이제 호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투표율이 지금 상당히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고민이 아닐 수가 없고 이제 투표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뭐 대장동 뭐 개발 의혹이나 뭐 화천대유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선거에서는 이 호남 민심하고 충청 민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충청 민심은 이재명 지사를 선택을 했었고 네, 이제 호남 민심이 남았는데 호남도 예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면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될 때는 호남에서 승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 당선이 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 호남인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투표율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비슷하거나 높게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이 되어서 네. 이재명 후보의 50%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부터 선거판이 새롭게 재밌게 이제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이제 뭐 부산 갔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뜨거운 이제 선거전의 양상이 펼쳐질 텐데 만약에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한 60% 이상의 지지를 못 받는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경선은 이번에 호남에서 거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를 우리 조 의원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국민의힘 뭐 2차 컷오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8일입니다.
4명이 살아남게 되잖아요. 뭐 2강은 뭐 누가 봐도 확실한 것 같고 4명이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2강은 그렇죠. 그리고 3강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거 아니냐. 유승민 유승민 의원까지는요? 후보까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나머지 이제 한 자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뭐 네, 원희룡 전 지사, 뭐 하태경 의원, 의원, 하태경 뭐, 의원 얘기도 황교안, 예.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 2등 간의 싸움에서는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고 물론 그게 네. 이제 대장동권으로 덮여버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현재 그 공수처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파장 사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잠시 덮여진 것이지 이게 네. 완전히 덮여진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4등 자리를 둘러싸고서 있는 각 축 중에서 조금 이제 재미있는 것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제 캠프를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캠프를 예. 해체하면서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이제 하시는데 약간 좀 좌충우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논평도 냈다가 뭐 내리기를 한다든지 하여튼 뭐 그리고 어떤 정의화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거죠. 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이 무슨 뭐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강성 지지자들의 이 표를 얻고자 하는 이제 노력을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자칫 그런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어긋나는 주장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주장들로 힘입어서 만약에 사위를 하게 되면 사실 계속 그 주장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경선이 조금 더 합리적인 각 당이 합리적인 수순을 통해서 좀 후보자가 경선 후보자도 정리가 되고 네. 또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후보자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결국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황교안 대표가 가지 않을까요? 싶은 생각도 들고 강성 지지층이 왜냐하면 최지영 감사원장은 이미 이제 예. 제가 보기엔 꺾였다고 보는 것이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탄탄한 지지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 보여서 네. 예. 강성 지지세들이 유승민 전 예. 의원과 이제 원희룡 지사하고는 이미지가 좀 겹치는 것 같고. 네. 그럼 역시 독자적인 이미지를 갖는 황교안 대표여서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만 네.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달 8일에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충청 지역 민주당 경선에서는요, 의원님 이재명 지사가 뭐 압도적이라고 봐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당의 2강 중에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충청 지역 경선만 놓고 본다면 누가 더 인기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뭐 홍 의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토론 한번 하면 끝장난다고 했는데 까보니까 토론 잘하는데 이런 반응들도 꽤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근데 또 뭐 말실수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예. 충청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네네. 우리 나름의 룰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앞서 우리 조승래 의원께서 우리 당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아마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이제 보완도 하면서 끝까지 잘 이끌어 가리라고 네네네. 믿고요. 충청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윤 후보나 또 네네. 후보에 대한 지지나 그런 분위기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과연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누굴 선택할 것인가 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선 유승민 후보는 이제 젊은 층이라든가 이제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많이 지지를 받는 것 같고 또 여기가 역시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전국 평균 지지보다 여기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이제 황교안 대표나 이런 대표나 이제 그런 분들이 부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역시 그건 뭐 저희들이 그냥 추측을 하는 거지 뭐 표라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야당 경선을 놓고 보면 앞으로 TV토론 2차를 어제 했으니까요. 앞으로 3번 더 남았잖아요. TV토론이 변수가 되겠죠. 어떻게 좀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TV토론이 현재 국민의힘 경선을 이렇게 보는 포인트가 몇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검증 국면이고요. 특히 이 검증 국면이라면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로 집중된 말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TV토론을 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 결국 나란히 서서 실시간으로 서로의 어떤 내공을 준비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 캠페인 방법이 TV 토론이다 보니까 네네. 거기서 사소한 실수, 잘못도 이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예민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가 이제 그 네거티브. 요 세 가지가 이제 국민의힘 그 경선을 그 흐름을 그 좌우할 그 변수로 보여지는데 특히 TV 토론, 특히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1차 TV 토론에서 한번 혼쭐이 좀 났었죠. 말실수 잘못해서. 또 윤석열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나름 준비를 뭐 탄탄히 하신 흔적이 좀 보여요. 그래서 좀 보였고 특히 유성민, 하태경 이분들 역시 이제 날카롭게 존재감을 좀 보여줬던 뭐 그런 측면에서 TV 토론 남아있는 어저께 뭐 2차 토론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그 토론이 후보 지지율에 좀 영향을 좀 미칠 그런 요인, 그 변수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아까 뭐 조 의원님 잠깐 뭐 후보 간의 지나친 경쟁, 내부 총질 논란 얘기해 주셨는데 뭐 민주당은 논외로 하고요. 예. 뭐 조국 수홍 논란도 있었고요. 예.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뭐 어떻게 보면 말실수가 이어진다 그럴까요? 지금 뭐 윤석열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뭐 청약 통장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 예. 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 후보자 간들의 지나친 경쟁 어떻게 보십니까? 저? 예. 글쎄요, 뭐 평론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 보통 그렇습니다. 각 정당 공통으로 네네. 이게 후보자들끼리의 경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각 캠프에 참여하는 주요 정치인들은 논쟁에 이제 앞장서서 논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결과가 나오면은 다 승복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 안 그러면 불복을 하면 탈당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지층 사이에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예를 들면 적대적으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경선 이후에 실제로 경선이 후보자가 정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거길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너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좀 걱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정당마다 그 경선 후유증을 제대로 극복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지층들 때로는 좀 설득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 어제 글을 썼던 거에 이렇게 써놨는데 당내 경쟁이라는 것은 한쪽 손으로는 막 가격을 하더라도 한쪽 손은 꼭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자면 두 손 다 한쪽 손 놓고 두 손 다 막 이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화합이 안 되거든요. 원팀 정신이 깨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정당이 갖는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어떻게 잘 발휘하느냐가 또 집권 세력으로서의 그 역량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의원님 뭐 지금 대장동 이슈가 워낙 거세게 불거지면서 고발사주 의혹은 사실 덮였습니다. 근데 사실 뭐 공수처나 검찰이 둘 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뭐 특검 가능성은 뭐 높아 보이지 않지만 지금 뭐 공수처나 검찰에서 연휴에도 뭐 연일 출근해서 뭐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갑자기 불거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부터 그 간간히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이번에 좀 크게 확대가 됐다고 보고요. 대장동 의혹은요. 예. 더군다나 이게 그 관련된 그 분들이 지금 각기 그 말하자면 이제 대선의 최종 주자로 결정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일단 불거진 이상 이걸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이제 방법이 지금 이제 검찰이냐 공수처냐 또 특검이냐 특임검사냐 하는데 저희는 좀 가능하면 특검을 해서라도 또 특임검사를 해서라도 이거를 밝히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의지가 중요하죠.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이 당연히 저는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많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정말 제대로 밝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것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냐 작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게 우선이고 밝히고 난 뒤의 문제는 뭐 그 다음 문제로 봐야지 이 대선의 구도나 이런 것이 달라질까 봐 이 진실을 덮거나 적당히 넘어가서는 더 큰 그런 화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어쨌거나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우리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앞으로 경쟁력을 키울 건지 그런 희망찬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건 네. 들어가 버리고 아까 같이 이런 뭐 비리냐 뭐가 네, 네.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좀 짜증도 나고 네.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하는데 당내 경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가 되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그분들도 국민을 보고 네, 네.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토론관에도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말꼬리 잡고 뭐 말실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네. 어떤 그 큰 문제가 되는 건 모르지만 어떤 건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좀 크게 보고 나라를 이제 책임진다 그런 책임감 후보서부터 그게 제대로 보여야 나중에 최종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점들을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앞으로 남은 일정이라도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예.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생각하고 그런 그 후보로서의 이 품격이나 그런 걸 지켜가면서 네. 국민한테 제대로 알리고 심판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네. 최 교수님 의견도 같이 들어볼까요? 어떻게 네. 좀 뭐 지금 최근의 이슈가 이슈를 담는 지금의 형국 어떻게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이제 항상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됐었죠. 예를 네. 들면 뭐 이회창 예전에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들 병역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김대엽 사건 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BBK 사건이라든지 네, 네, 네. 아니면 또 도곡동 땅 의혹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그때 이제 선거 기간에는 이것이 이제 검찰하고 수사가 이게 되게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네, 선거 네. 기간 중에 그 결론이 나버리니까 네, 네, 이제 네. 투표에 이제 무혐의로 결론하니까 이제 그 투표에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양쪽에 지금 이제 계속 뭐 고발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됐던 경찰이 됐던 아니면 공수처가 됐던 좀 가급적이면 좀 빨리 스피드를 내서 이것을 좀 결론을 내줘야지만이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휩싸이지 않고 올바른 투표 행위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글쎄 이제 충청권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좀 유리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윤석열 후보 쪽이 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하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청과 관련되는 공약이 그렇게 시원한 게 없어요, 사실은. 다른 뭐 예를 들어 네, 2030에 관련되는 공약들은 되게 이제 시원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내려오는 거 자기는 반대다. 네. 또 청와대 제2집무실 내려오는 거 반대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개헌해가지고 뭐 상원 하원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왔으면 좋겠다. 네. 이거는 정말로 뭐 공약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먼 이제 나라 네, 얘기인데 그걸 이제 충청 공약이라고 이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청권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도 결정을 낼 텐데 그런 충청권에 그런 성의 없는 공약을 가지고 와서 선거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충청권에 대한 어떤 예의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충청에 대한 공약은 없어요. 다만 이제 충청민들은 그래도 이제 아까 우리 이명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충청 대망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네, 조금은 좀 기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 교수님이 지금 윤홍 두 후보 분석을 해주셨는데 수석 전문위원님,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어떤 그 두 후보, 충청 지역을 좀 한정해서입니다. 두 후보 간의 어떤 지지 성향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전국 단위로 보자면 그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네. 그 충청, 대전, 충남북의 국한에서 보자면은 네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 대비 훨씬 높은 오차 범위 밖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그 요인을 보자면 네네. 물론 뭐 윤석열 예비 후보가 뭐 고향이 충청이다. 뭐 뿌리가 여기라고 뭐 얘기했죠. 연고도 예. 있지만 실제로 이제 세종분원에 대한 현장도 방문하셨고 예. 또 청와대 집무실을 설치하면서 여기서 집무를 보겠다는 등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네네. 발언하셨고 또 적극적인 구애 활동이 충청에서 양 후보의 격차를 벌린 요인 아니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충청대망론이 작동을 하는 건가요? 이 문제 이따가 조 의원께 여쭤보고요. 그 부분부터 한번 이 의원님이 아까 특검 국정조사 얘기하셨습니다. 예, 화천대유. 예, 어떻게 뭐 민주당에서는 뭐 딱 잘라서 안 된다고 그 어떻게 보세요? 예, 예.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한참 그 민주당의 경선이 진행 중에 있는데 네네. 이제 특검이라는 것은 뭐 말은 좋죠. 말은 좋은데 네, 네. 실제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고 특검 구성하고 그러니까 추천하고 구성하고 네, 네. 운영하는 데까지 한 달 이상 걸려요. 네. 그럼 사실은 지금 한참 논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또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지금 관련된 각종 이제 고소고발이 진행된 게 있습니다. 뭐 네, 네. 한편에서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관련된 고소고발이 진행된 것도 있고 네, 네. 또 이제 그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해서도 고소고발이 진행된 거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신속하게 관련된 네, 네. 그 조사나 수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네, 네. 자칫하면 공방만 하다가 네, 그 어떤 사실 실체 확인도 안 하는 상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서는 포인트가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 그 예를 들면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지사가 네, 네. 그 뭐 화천대유가 됐든 그 이제 시행사한테 어떤 특혜를 줬는가? 네, 네, 네. 그 과정에 불법이 있는가 없는가? 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 발생된 개발 수익을 향유했는가? 네, 네. 그 두 가지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포인트는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과정 속에서 특혜가 있는가 여부는 관련 법규나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됐는가를 보면 되는 것이고 네, 네. 두 번째로 그 관련 수익을 향유했는가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그 현금 흐름이라든지 계좌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 네. 저는 이 실체를 확인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이거를 특검까지 갈 이유는 없다. 오히려 네. 특검을 하자는 것은 이것에 대한 실체 규명보다는 정치적 공방을 더 하고자 정쟁화. 하는 예. 그런 의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의원님 지금 뭐 조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그럼 고발사주 의혹 특검 가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뭐 아노미 거의 뭐 경선판이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모든 판단 기준 국민한테 둬야 됩니다. 네, 아까 네. 말씀한 대로 이 실체 확인이 간단해요, 사실. 네, 네, 네. 지난번에 고발 사주 의혹 했을 때 바로 그때 공수처에서 뭐 현역 의원 압수수색하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의지 가지면 지금 특검 간다고 시간 오래 걸리는 건 그건 이제 과거의 얘기고 네, 네, 네. 여야가 의견만 이번에 제대로 진실 규명하겠다는 네, 네. 의지만 확실하면 시간 그렇게 안 걸리고 갈 수 있습니다. 내용이 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네. 아까 잘 말씀하신 대로 핵심이 딱 두 가지예요. 네. 그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저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건 결국 우리 지금 정부 여당에서 우리가 늘 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재현되지 않게 네. 정말 문제가 없으면 왜 수용을 못합니까? 후보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네. 뭐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그렇죠. 그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네, 네.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이제 그 박범계 장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수사를 전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왜 돌아가느냐. 네. 돌아가다 보면 오히려 또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과 논쟁만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되면 실체와 관계없이 사실은 어떤 특정 주자는 그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특검보다는 빨리 가는 길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네. 이번엔 저희 충청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뭐 민주당 경선할 때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충청도에 참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 후보들도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간간히 왔었고요. 뭐 이제 충청권 국민의힘 경선이 되면 뭐 많이 내려들 오시겠죠. 이렇게 쭉 후보들 와서 지역 공약 같은 거 선물 보따리 내놓듯이 놓고 가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글쎄요, 이제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뭐 국가의 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이제 세종시에 뭘 좀 갖다 줄까. 그래서 뭐 이제 행정 수도화 하겠다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 제2집무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와서 직접 뭐 거기 와서 먼저 근무를 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세종시에 좀 공을 들이고, 또 우리 이제 충남하고 대전하고 이제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뭐 혁신도시라든지 아니면 또 이쪽 충청권과 아울러서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메가시티 문제라든지 이런 데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공약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공약들이 사실 기존에 다 나와 있던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도 16개 공약을 또 각 대선 캠프에 이렇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무슨 뭐 과학 수도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용해서 쓰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각 후보 진영에서 내놓은 그런 그 공약들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캠프에서 개발한 공약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지난번뿐만 아니라 그 지난번부터 계속 정말 곰탕처럼 우려 먹었던 그런 공약들이 계속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말로는 맨날 뭐 충청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아직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공약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충청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뭐 지금 공약 얘기했는데 충청권 이제 뭐 전국적인 판세 여론조사도 하시고 충청권 판세도 여론조사 하시잖아요. 어떻게 뭐 공약이라든가 어떤 충청권만의 특징이라든가 이렇게 여론조사 하시다 보면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과거 87년 이후 이게 충청은 이렇게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연대 연합으로 항상 정치의 또 역동성을 좀 키워왔던 독특한 역사성이 있죠. 이제 2012년 이후부터는 이게 양당 체제로 이제 안착화되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충청의 표심이 그 전국 선거 결과를 가늠하는 풍향계 혹은 결정 키를 계속적으로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현상이 좀 재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충청에서 첫 경선을 했던 것은 이제 영호남 양당 강세 지역이 아닌 이제 충청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좀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사실 서울 수도권은 전국의 종합판, 축소판 성격이거든요. 결국 이제 양당의 강세 지역인 영남과 호남에서의 강세가 충청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결국 이제 서울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순환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충청이 이제 국토의 중심에서 이제 행정의 중심으로, 이제 행정의 중심에서 정치의 중심으로까지 이제 그런 단순히 이제 캐스팅 보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세종 분원, 그리고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제2집무실 등 실제적으로 이제 충청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충청민들이 바라는 바 아니냐, 그렇게 좀 읽힙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지방선거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그 이 의원님, 사실 뭐 대선 끝나고 3달이면 지방선거입니다. 근데 워낙 빅 이벤트에 묻혀서 지방선거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 많은데요. 지역 정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방선거. 뭐 대선이 먼저입니다만 지방선거도 중요합니다. 그 준비할 사람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이번에 국정도 바뀌어야 되면 지방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충청의 광역단체장은 100% 민주당입니다.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3분의 2가 다 사실상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뭐 비록 그 대선 때문에 지방선거가 소홀히 되거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유권자로서 특히 그 충청의 주인으로서 이 문제를 똑똑하게 지켜보고 제대로 선택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공약 문제 아까 말씀했는데 우리가 정말 평소에는 충청이 대접을 못 받다가 선거 때만 되면 충청에 관심을 갖는 거 이젠 좀 사라져야 되고요. 좀 어렵지만 우리 문 대통령 20-30개 공약을 내세웠는데 된 게 거의 없어요. 안타까운 거는 뭐 서산공항이니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 지역의 그런 것들이 중장기 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원래 공약에 있던 거를 중장기 계획은 그 임기 중에 안 되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서해안과 동해안 연결하는 서산사부터 영덕까지 철도인데 네. 이거를 중장기 계획에 빼놨다. 왜 이걸 공약을 했습니까? 이런 공약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 당이 좀 출발이 늦다 보니 공약이 적은데 지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한다. 그건 뭐 확실하고요. 누가 되더라도 나머지 충청의 미래 첨단 산업이나 이 대전의 이 과학기술 도시를 더 향상시키는 거 그런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좀 늦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그 지방선거 대선 3개월 뒤에 치러지는데 허니문이 계속 될까요? 아니면 지방선거 좀 견제 여론이 좀 생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국회가 지금 그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뭔가 네, 이제 네. 국정과 이제 의회, 그러니까 네. 집행부와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가 좀 긴밀하게 형성이 되는 것이 앞으로 그 어떤 뭐를 추진해 나가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네, 네. 그 뭔가 이제 국가 역량이 분산되게 되면 갈등과 이 투쟁이 좀 격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네. 면에서 지금 이제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네, 네. 이런 면에서 저희도 이제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당연히 국민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지방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특히 이제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양승조 지사가 이제 그 도전했다가 이제 실패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이재명 지사라든지 원희룡 지사라든지 이런 네네. 분들이 지방 정부의 수장으로서 성장을 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위한 그 경쟁에 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도 경남도지사를 경남지사, 하셨고요. 예,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에서 그 훈련된 분들이 또 지방의 성과를 가지고 중앙 권력을 운영하는 모델이 좀 점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네. 보면 저는 충청도 대망론을 얘기할 특정 인물에 대한 대망론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네. 충청 지역에 역량 있는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키워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네, 네. 예, 연임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예, 네.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그래서 정치 역량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양승조 지사께서 다음번에 더 큰 도전을 하시고 네, 네. 허태정 시장도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준비를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런 네. 관전 포인트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역의 인물을 키워야 한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예예예. 2017년 짧게 부탁드립니다. 끝날 때가 다 이제 됐어요. 탄핵 예. 때문에 사이클이 깨졌지만 항상 네네. 홀수년도 이렇게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네네. 짝순도 선거에서는 대선 결과와 밀접한 연관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네네. 충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취임하고 6개월 이내에 치러는 선거를 허니문 일렉션, 미럴 선거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그대로 나타날 개연성이 그 매우 높고요. 네네. 3월 9일 대선, 5월 취임, 6월 1일 지방선거. 즉 이제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그대로 특히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타날 개연성이 아주濃厚한 그런 결과가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